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인 군사물자 납품업자 장샤오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중국이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며 동아시아 일대 국가들은 전부 우리를 부러워하고 필사적으로 흉내내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눈에 거슬렸습니다. 늘 우리 중국 문명을 베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이며 옷차림, 무술, 심지어는 말투까지 우리를 모방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들어 웬일인지 한국이 자꾸 각종 무기나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원래 아무것도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장샤오롱이 직접 나서서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확인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고자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거래처인 파키스탄 쪽에서 큰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으니 중국산 자주포인 SH-15 차륜형 자주포를 더 대량으로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자주포는 우리 중국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최신 무기 중 하나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한국에서 만든 K9 자주포 정도와 비슷한 수준을 표방하고 있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연히 중국산이 더 월등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SH 자주포를 인도나 한국 따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군부에서도 괜히 한국 자주포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더군요. 딱 들으면서 불쾌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대화에서까지 거론될 만큼 커졌나. 저는 그저 파키스탄 장성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이야말로 일찍부터 강력한 지상 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K9는 결국 우리를 흉내낸 결과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파키스탄 쪽에서도 그냥 넘기진 않았습니다. 그들도 꽤 오랫동안 한국의 무기들을 눈여겨보고 있더군요. K9 자주포는 벌써 많은 나라에 수출되었고 인도에서도 상당한 수량을 배치해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가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면서 포병 전력을 강화했다는 소식은 파키스탄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군부가 한국 무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며 계속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지만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국산 무기는 내구성도 약하고 사거리도 중국산보다 짧고 결국 싸구려 기술이라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어차피 파키스탄 장성들도 저를 신뢰하니 제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도에서 무슨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가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민간인 관광객들에게까지 총을 난사해 수십 명이 사망했답니다. 그러자 인도 정부가 그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고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인도가 선제 타격에 나서겠다는 말이 들려왔고 파키스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이 과정에서 저는 양쪽 정보를 모두 주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 무기를 중개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무기가 사용되는 전장을 눈으로 확인해야 훗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그저 국지전 수준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라팔 전투기까지 출격시키고 파키스탄 쪽에서 중국산 전투기인 젠10 계열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저야말로 그 젠10 전투기의 수출 계약을 연결한 사람 중 하나였기에 파키스탄이 이를 제대로 운용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동시에 속으로는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과연 중국 전투기가 상대할 수 있을지 약간의 의문도 들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론 중국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팔 따위는 발 밑에도 못 미친다라고 자신 있게 공언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라팔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산 전투기로 인도 공군 전투기들을 여러 대 격추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정부 고위급 인사가 국회에서 직접 밝혔다고도 했습니다. 그것만 듣고도 저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중국 무기가 가치를 증명했다. 세상 모두가 우리 중국 무기의 위력을 보게 되었겠거니 했지요. 파키스탄 정치인들은 중국과의 혈맹 덕분에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떠들고 중국 국내 매체들도 자화자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괜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통쾌함이 치솟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확인된 정보가 아니었음에도 저는 그저 역시 우리 것이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현장 정보를 듣다 보니 뭔가 수상쩍은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이쪽의 발표만으로는 파키스탄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 같았는데 인도 측에서는 아직 전투기가 격추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었고 서방 언론들도 즉각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나마 스쳐 지나간 불안감을 제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국 무기가 인도 무기를 이길 수밖에 없지 않나. 중국은 언제나 세계 최고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제 사업 파트너인 파키스탄군 지휘관에게 연락해서 현장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인도에서는 미사일과 정밀유도 폭탄을 사용해 파키스탄 내 거점들을 선제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국 영토에 진입한 인도 전투기들을 맞받아치며 일부를 격추시켰다 주장했습니다. 인도 전투기 조종사들을 포로로 잡았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공식 발표가 어지럽게 뒤섞인 덕분에 상황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과 중국 SNS에서는 중국 무기 대승리를 외치며 엄청난 축제 분위기를 내고 있더군요. 저는 이런 흐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나 인도 따위는 중국에 맞설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 이야기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파키스탄군이 SH-15 자주포를 대규모로 배치했는데 인도군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전선에 배치해 맞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솔직히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도는 러시아 무기를 많이 도입해왔고 프랑스, 이스라엘 무기도 쓰는 편이지만 한국산 자주포가 그렇게까지 널리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점점 불안했습니다. 만약 인도가 한국산 K9로 파키스탄의 중국산 SH-15를 일방적으로 제압해버린다면 저처럼 중국 무기를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어차피 무기라는 건 성능 평판이 시장을 좌우합니다. 만약 한국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앞으로 중국 무기가 입지를 잃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만 파키스탄 장성들도 내심 걱정하더군요. 그들은 한국 자주포가 평가가 좋던데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냥 언론 플레이일 뿐이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면 중국산이 훨씬 우수하다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을 흉내내는 나라다. 무엇이든 베끼기만 할 뿐 독자적 기술력 따위는 없다라고 큰 소리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측은 제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싶어 하면서도 계속해서 인도의 K9 실전 운용 사례들을 찾아보더군요. 제가 아무리 깎아내려도 그들은 객관적인 자료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자료라는 게 한국이 여러 나라에 K9를 수출하고 북유럽, 동유럽, 중동 등지에서 실전 경험이나 혹독한 환경 테스트를 거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분당 발사 속도나 이동 후 재배치 속도가 SH-5보다 빠르다는데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중국 무기가 한국산 따위에 밀릴 리 없다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 자체가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전선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양측의 포병들이 국경 지역에 몰려들어 서로 불꽃 튀는 사격 훈련을 펼치고 있다 합니다. 파키스탄군이 중국산 SH-10 자주포를 대량 배치한 동시에 인도군은 한국산 K9 자주포를 주력으로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마치 둘 다 진짜로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의 자주포가 훨씬 기동성이 좋고 사거리도 길다. 게다가 경량이라서 수송기가 손쉽게 운반할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으로 인도군에서는 K9는 이미 여러 전투 환경에서 입증된 모델이고 사거리와 명중률, 그리고 재장전 속도 면에서 최고 수준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아무리 저와 중국이 최고라 믿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파키스탄의 SH-15 포대가 실제 전선에서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몇몇 전쟁 전문 기자들은 꽤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인도 쪽 K9 포대의 사격 모습은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극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현장 군인들과 연락하며 확인했는데 이미 포격전에서 K9 쪽이 정확도와 연사 속도 면에서 압도한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 중국산 무기가 어떤 상황에서든 앞설 테니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거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도가 한국 K9 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두고도 그건 한국이 어차피 우리 중국 기술을 훔쳐서 만든 것이라고 거짓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야만 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유지되었으니까요. 며칠이 흐르고 분쟁의 긴장감이 더 고조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쪽이 인더스강 유역을 비롯해 군수물자를 공급받는 루트가 막힌 데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도 보복에 나섰고 치열한 국경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생생한 영상들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 한국산 K9 포대의 탄착군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중국산 SH-10 포대가 정확도 면에서 K9를 약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파키스탄 측의 SH-15를 호평하며 대량으로 팔았는데 실제 전투에서 한국산에 밀리기라도 하면 제가 바보가 되는 꼴이니까요. 게다가 파키스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SNS에서는 두 무기를 직접 비교한 자료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K9는 52구 경장 155mm 자주포로서 날탄이나 로켓 추진 탄약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상당히 길며 자동화된 재장전 시스템 덕에 사격 간격이 매우 짧다고 분석했습니다. SH-15 역시 52구 경장 155mm 포를 사용하지만 실제 탄약이나 기동성, 그리고 전장 환경에서 얼마나 유지 보수가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서 K9의 한 수 위라는 평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이들의 발언이 전부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로비가 분명히 깔려있다. 객관적인 평가는 절대 아니라고 제 목소리를 높여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 세계 언론에서는 한국산 K9의 인도의 국경 방어에서 큰 공을 세우고 있으며 파키스탄이 SH-15를 내세웠는데도 꽤 위축된 모양새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파키스탄 일부 지휘관이 직접 말하기를 SH-15 나쁘지 않지만 인도의 K9 사격이 워낙 날카로워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저한테도 곤란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무기를 구매하려고 했던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산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라며 제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한국산은 어설픈 기술이고 오직 중국산이 전 세계 최강이다라면서 증거 없는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지금껏 쌓아온 사업 기반을 지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더군요. 제게 연락을 해온 어느 아시아 국가의 군 고위 장성은 한국에서 이미 K9를 도입해 실전 배치한 여러 나라 정보를 찾아본 뒤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는 제게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자주포는 K9이 더 확실해 보인다. SH-15는 실전 예가 적잖나라며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속에서 불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었지만 결국 저는 목소리를 낮춰 우리가 이미 파키스탄에서 실전 예를 만들어가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SH-15가 한국산 따위를 넘어선다는 걸 곧 보여주겠다라고 무리하게 약속해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장성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파키스탄과 인도 간에는 포격전이 격화되었습니다. 양국 모두 뒤를 봐주는 우방이 있었는데 파키스탄은 말 그대로 우리 중국이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나 서구 국가, 그리고 어찌 보면 한국까지도 무기 거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번 분쟁이 더 심각해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무기는 팔아도 전쟁이 터져버리면 저나 제 중국 기업 파트너들도 정세가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언제라도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인도군은 K9를 비롯해 여러 러시아제 자주포와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파키스탄군도 SH-15를 추가로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어딜 가든 중국산 대 한국산의 대결 구도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이 구도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결과가 좋게 나오면 상관없지만 만에 하나 중국이 밀리는 결과가 나오면 창피함은 온전히 제가 떠안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포병끼리의 대규모 충돌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양측이 서로 6시간 넘게 포격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드론 영상을 통해 사격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이 속속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K9이 더 빠른 사격 속도와 더 정확한 명중률을 보였고 SH-15는 특히 장비 사격 시 탄착군이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날조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제대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한국이 검은 돈을 써서 이런 허위 데이터를 퍼뜨렸을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보기엔 K9이란 자주포도 결국 우리 중국 기술을 베낀 존재라고밖에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선에서 실제로 싸우는 파키스탄 병사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SH-10 나쁘지 않다. 그러나 K9의 집중 사격이 생각 이상으로 위협적이라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병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K9 탄이 날아오면 정말로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에 긴장된다. 반면 우리가 쏘는 탄은 장거리에서 조금씩 빗나가는 듯한 느낌이다. 아마 경험 차이도 있겠지만 포 자체의 성능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파키스탄 따위가 제 말을 어찌 믿지 않고 한국 무기를 칭찬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다니 저로서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사실 그들도 살기 위해서는 더 나은 무기를 원했을 뿐이겠지요. SNS와 전세 언론에서는 K9 대 SH-15 승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헤드라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전에는 K9이 여러 나라에 수출되면서 세계 최강 자주포라는 별칭을 얻었고 SH-15는 이제 막 중국과 파키스탄의 협력을 통해 실전 배치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쪽을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자연스레 언론 노출은 엄청났고 저는 그 결과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희 사업적 명성과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인도 현지 언론은 K9이 대단한 활약을 보였다고 적극 보도했습니다. 정확도와 신속성이 뛰어나다며 방산 전문가들도 수많은 인터뷰에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파키스탄 지휘부는 한편으로 우리 중국산 무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전황 자체는 인도 쪽이 조금 우위를 점해 가는 양상이었기에 설득력이 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국면을 뒤집어 보려고 중국 방산 기업들과 접촉했습니다. SH-15의 성능 개선 버전을 빨리 내놓을 수 없겠느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지금 당장은 무리다. 이미 파키스탄에 수출된 물량을 회수해 개량할 수도 없다라는 시큰둥한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할 말이 없었죠. 전선에서는 계속 교전이 벌어지니 무기를 빼서 업그레이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이에 인도군은 한국산 K9를 추가로 더 들여와서 전선에 배치한다는 소식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K9를 통해 확보한 성능 데이터가 확실하게 신뢰할 만하니 100대 이상을 더 구매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 무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낸 것인가? 분명 중국이 오래전부터 자주포 기술을 연구해왔고 대륙의 자존심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혹시 한국이 서방 국가들의 기술을 전부 훔쳐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한국은 우리 중국을 베끼는 데다가 이번에는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몰래 도입해 K9를 완성했을 것입니다. 제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자주포와 전차를 개발해왔고 자국 내 상당한 연구 인력을 투입했기에 이런 성과를 낸 것이다. 군생활 경험이 있는 한국 남성들 상당수가 이 자주포를 다루는 훈련을 했고 실용적이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기술에서 우위를 지닌다. 이런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저만 점점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전부 한국이 만들어낸 홍보라고 매도하며 파키스탄 장성들에게 끝까지 중국이 훨씬 우수하다고 우겼습니다. 머지않아 전황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도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전투 결과는 제 바람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인도가 라팔 전투기를 활용해 파키스탄 영공을 잠시 장악하고 이어서 지상에서는 K9 자주포가 파키스탄 진지를 강타했다는 현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키스탄이 SH-15로 맞불을 놓았다고 하지만 애초에 인도가 먼저 포탄을 쏟아부어 지휘시설과 탄약 보급 지점을 타격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워져 우리 중국산 자주포도 제대로 된 반격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작전의 완성도에서 K9 쪽이 한 수 앞선 듯 보였는데 저는 이것이 파키스탄의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무기를 아무리 좋아도 운용하는 측이 바보 같으면 결국 망한다. SH-15는 한국산보다 더 뛰어나지만 파키스탄이 그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제게 돌아오는 반응은 그저 자기 합리화 아니냐는 시선뿐이었습니다. 중국 현지 SNS에서는 파키스탄이 인도 전투기들을 대거 격추시켰다는 자화자찬 글이 한동안 올라왔지만 전선 상황은 점차 인도가 우세하다는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파키스탄 고위층에서도 분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고 지상전에서 한국산 자주포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그들이 너무 나약한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중국이 압도적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파키스탄이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그들을 무능하다고 욕했습니다. 한국에 밀릴 리가 없는데도 그들은 현실을 너무 빨리 수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동맹으로는 믿음이 부족하다 싶었습니다. 중국인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다니 말도 안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파키스탄이 아예 한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업가로서도 치명적이겠지만 저 개인의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파키스탄이 한국 무기를 사겠느냐? 그건 우리 중국에 대한 배신이다. 분명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여나 실제로 그런 계약이 성사된다면 저는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이렇듯 전쟁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저는 파키스탄 전선 한복판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물론 너무 위험해서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지휘부가 있는 후방 기지 정도는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예비로 대기 중인 SH-15 자주포 면문이었습니다. 파키스탄 병사들은 자주포 앞에서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런저런 사기를 북돋우려 했습니다. 이 무기는 세계 최고다. 감히 K9이 넘볼 수 없다. 자부심을 가지고 싸우라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병사들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미 전장에서 다른 부대가 K9 포격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이건 너희의 잘못된 운용 탓이다. SH-15가 아니라 K9이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우겼습니다. 설계가 비슷하긴 해도 중국이 한 수이다. 한국의 기술 따위는 중국이 오래전에 확보했던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때 지휘부에서 근무하던 한 파키스탄 장교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샤오룽 씨, 솔직히 말해 우리는 K9의 재장전 속도와 사격 정확도가 아주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다. SH-15와 비등비등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밀리는 것 같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말도 안 된다. 분명 사용상의 문제나 훈련 부족 탓이다. 게다가 한국은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과장된 명성을 얻고 있을 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장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도움받을 길이 있다면 한국 기술자들을 찾아보고 싶다는 말을 흘렸는데 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은 늘 중국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라다. 제발 멍청한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키스탄 지휘부에서 중국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지 한국은 우리가 시작한 것을 뒤늦게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호응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중국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며칠 후 전선에서 추가 전투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K9 자주포가 다시 한번 파키스탄 진지를 정밀 타격했고 SH-15 포대가 반격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상자도 만만치 않았고 탄약이 떨어져 보급이 늦어지는 등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지휘부 분위기가 심각하게 가라앉자 저에게 돌아오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중국 무기면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더니 왜 이 모양인가라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비난을 한국 쪽이 퍼뜨린 음모론 탓으로 돌렸습니다. 정보전에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외쳤지요. 한국이 백방으로 로비해서 파키스탄 군부의 전력 분석을 흩뜨려 놓았다. 그래서 오판이 잦았던 거다. 사실 SH-15는 충분히 K9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주위 인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제가 중국인이고 무기를 공급해주는 위치이니 겉으로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상황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뭐든지 한국 탓으로 몰아붙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그저 제 자존심과 사업적 위신을 지키기 위해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쪽 라팔 전투기가 파키스탄 영공을 한 번 더 침투했을 때 파키스탄이 중국산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발표했지만 나중에 드러난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곧장 파키스탄 측 자료가 조작된 게 아니냐며 우리가 라팔 전투기를 맞추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극구 부정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 군인들도 공중전 상황이 다급하니 근거 없이 자화자찬 발표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사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자 저는 더더욱 코너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산 제2계열 전투기가 라팔을 완벽하게 압도했다는 선전이 다 거짓이면 대체 저는 무엇을 믿고 세계에 중국 전투기를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중국 무기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지만 기술적으로 서방이나 한국 무기를 뛰어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다. 저는 그 말에 또 발끈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본질적으로 중국 것을 훔쳐간 것이니
절대 서방이라는 말에 끼워 넣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파키스탄이, 왜 세계가 한국을 이토록 칭찬하는 걸까? 저에게는 그저 한국이 약소국 주제에 중국 문화를 빼앗고 온갖 것을 모방만 해온 나라라는 인식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전선 상황은 갈수록 인도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파키스탄도 분발했지만 경제적 악재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크게 불리해졌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중국 무기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파키스탄이 대규모 역습을 통해 SH 자주포로 K9를 박살 내 주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 역시 중국이 최고라고 선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전선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결국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휴전 분위기가 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싸워봤자 뚜렷이 이득을 볼 게 없다. 한국산 무기에 계속 당하기만 한다면 곤란하다는 실질적인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훨씬 많고 군사력도 강대하며 역사도 긴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 분야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나. 우리가 세계 최고로 믿는 이론과 기술이 전장에서 빛을 못 보는 건 파키스탄이 허술해서라는 합리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 무기는 더 나은데 실제로는 K9이 주목받는 이유를 제 딴에는 한낱 서구 언론과 한국 로비의 장난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미 한국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앞으로 더 많은 계약을 따내고 국제 방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키울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 지휘부는 이번 분쟁에서 드러난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군 현대화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분명히 한국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울분에 차서 지휘부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배신이다. 중국은 그동안 파키스탄을 도와왔는데 어찌하여 한국 따위를 검토한다는 말인가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무척 냉담했습니다. 장샤오룽 씨,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K9의 우수성을 직접 느꼈다. 귀하가 말하던 중국 무기의 압도적인 위력은 어디 갔는가. 그러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한국 무기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끝까지 한국이 우수할 리가 없다. 이번 일은 전략적 운용이 잘못되었고 서구 미디어가 편파 보도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돌아보면 K9이 실전에서 내놓은 성적표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합리적 주장이라고 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만들어 낸 무기를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한국 무기는 사실상 중국이 일찌감치 다 개발해 둔 것을 짜깁기 한 것이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테니 두고 봐라. 전 세계가 한국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파키스탄 장교들은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상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저는 결코 한국이 우리 중국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 한국이 전통문화니 무기 기술이니 우수하다고 치켜세우든 저는 절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중국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주입받은 세계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불멸의 대국이고 한국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이 분쟁에서도 한국산 자주포가 좀 두각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는 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제대로 준비만 했어도 SH-15 훨씬 강력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곧 우리가 더 강력한 무기를 내놓으면 한국 따위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파키스탄 측 인사들에게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중국 공장에서 새롭게 연구 중인 기술 자료들을 찾아보며 한국을 뒤집을 만한 혁신 무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링링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고 제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강한 중화 사상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우리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며 모든 동아시아 문명이 중국을 기원으로 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역사를 전공하셨는데 가정에서 늘 중국이 동아시아 문명 전반에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 또한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중국의 발전과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한국, 일본,
베트남 같은 주변국들이 예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문화, 언어, 역사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자주 들었습니다. 굳이 무시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심이고 나머지 국가는 중국을 본받아왔으니 당연히 우리를 존경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대체로 주변국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우리 역사를 훔치고 동북공정 문제도 괜히 트집 잡으며 자기가 원조라고 우긴다라는 말을 종종 하셨기에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베이징대 역사학과에 입학하면서 조금은 더 열린 시각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이 컸고 저 역시 중화 사상을 굳게 믿었지만 막상 대학에 오니 다양한 관점과 학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저는 중국이야말로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라는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한국으로 MT를 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베이징대 역사학과의 전통으로 매년 중국 내 역사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세미나 형식으로 워크숍을 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담당 교수님이 한중 관계의 역사적 쟁점을 주제로 새롭게 시도를 해보자며 직접 한국으로 이동해서 한국의 박물관, 영문대, 문화유적 등을 답사해보는 기획을 내셨습니다. 사실 전 처음에 그 제안을 듣고 한국에 갈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모든 역사는 우리 쪽 자료가 더 풍부하고 신뢰도가 높을 텐데라고 반발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시각이 어떤지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꽤 설득력 있어서 저를 포함한 10명 정도가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동북공정에 관해 간단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구조적으로 배우게 된 거죠. 동북공정이란 2002년부터 중국 정부 산하의 CASS에서 온 동북병강 역사여 현재 상황 계열 연구 공정의 줄임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의 동북 지역 과거, 만주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를 총정리해 자국 영토와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같은 고대 국가들이 모두 중국의 지방 정권 혹은 중국의 지방, 소수민족 왕조였다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지요. 문제는 한국 쪽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분명 한국사의 뿌리라고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 시작된 후 한중 간의 역사 영토 분쟁이 불거졌고 한국인들은 이를 두고 역사 왜곡이다, 문화 침탈이다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런 고대 국가는 당연히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했고 우리 문명의 지류였으니 중국 역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한국의 반발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네 역사가 아닌 걸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교수님께서는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동북공정이 학술적 연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현대 중국의 민족 통합과 국경, 안정을 염두에 둔 국가 프로젝트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결국 중국 역사 안에 포함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한국인들은 역사를 훔치려 한다고 분노하고 저희는 원래 우리 역사인데 무슨 훔치냐라고 대립해왔다는 것 정도로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번 MT의 주제는 그 동북공정을 둘러싼 갈등을 현지에서 한국 자료를 통해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는 가봐야 별 소득이 있을까? 어차피 우리는 자료도 많고 더 오래되고 정통도 우리가 갖고 있는 데라며 반은 재미삼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고 약 2시간 반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인천공항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규모도 크다는 것에 살짝 놀랐습니다. 물론 베이징의 수도공항이나 상하이 푸둥공항도 꽤 크고 현대적이지만 인천공항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괜히 그런 감정을 서로에게 솔직히 말하기가 싫어서 꽤 작네. 베이징 공항보다는 확실히 작고 그래도 나쁘진 않다 정도의 반응만 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중국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면 왠지 자존심이 상할 것만 같았거든요. 입국 심사를 하는데 자동화 기기가 많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잘못 눌러서 살짝 헤맸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조금 섞어가며 설명해 줬는데 그 태도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보면 무시하거나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색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약간 피곤한 얼굴로 형식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은 받았지요. 물론 저는 내심 우리가 대국의 국민인데다 관광객으로 돈 쓸어 온다고 생각하니 친절한 게 당연하지라고 여겼습니다. 공항을 나오니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먼저 반겨줬습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와는 달리 날씨가 꽤 쾌적하더군요. 저는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우리가 늘 우습게 여기던 나라가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뚜렷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괜히 친구들에게 야, 별거 없지 않아? 같은 말을 하며 제 본심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꽤 현대적인 느낌이었고 어딜 가도 고층 빌딩이 빼곡했습니다. 길거리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간혹 중국어 표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국제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지나치는데 어쩐지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은데 교통이 크게 막히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베이징은 러시아어에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교수님이 마련해 주신 숙소는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의 기숙사 건물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주요 장소가 서울 시내와 경기도에 있으니 이동이 편리하도록 학교 기숙사 일부를 단기 임대 형식으로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2명씩 방을 배정받았고 저는 같은 과 친구인 추이와 함께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 옷장, 화장실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도 나름 시설이 잘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감정을 굳이 표현하고 싶진 않아 그냥 뭐 쓸만한 애라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추이는 좀 더 노골적으로 아휴, 좁다. 중국 기숙사가 훨씬 넓지 않아 라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저는 맘속으로 야, 우리 학교 구 기숙사는 여기도 못하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권을 미리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행 중 일부가 줄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당연스럽게 새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있어서 저는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한국 학생들이 저기요, 줄 서야 해요 주의를 주더군요. 그때 저희 쪽 친구, 특히 장의가 뭐야, 좀 늦게 주문하면 어때서 그래. 한두 명 새치기 했다고 나라가 망하냐? 라고 중국어로 투덜댔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의를 지켜야죠라고 영어로 항의했습니다. 저와 몇몇은 이 상황이 좀 부끄러웠지만 장애인은 도리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 좀 너그럽게 생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저와 다른 친구들이 장애인을 말려서 다시 줄 맨 뒤로 가게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찜찜한 듯 했지만 더 이상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조금 민망함을 느꼈고 괜히 우리가 한국인들 앞에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회의와 몇몇은 한국인들이 속이 좁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고 교수님이 사전에 한국 측과 연락해 박물관 해설사 도슨트 분을 섭외해 놓으셨습니다. 해설사분은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간단한 중국어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근현대사 순으로 전시를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발해 관련 전시 코너에서부터 저희 일행이 슬슬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박물관에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사 분도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부터 7세기 중반까지 존속한 한국의 고대 왕조로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큰 영토를 지녔으며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회의와 또 다른 친구 리민이 발끈했습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한국 왕조죠? 만주 지역은 중국 영토인데 그곳에서 세워진 고구려가 어떻게 한국 겁니까? 우리 정부 연구에 따르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 중 하나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러자 해설사는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물론 고구려가 지금의 중국 동북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고구려가 독립된 주체로 형성된 고대 국가였고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를 한민족의 시원시 왼 중 하나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도 계속 반박했어요. 그건 한국이야말로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만약 한반도의 일부만 점령했다고 해서 한국사라 주장한다면
중국의 수많은 소수민족 정권을 죄다 별개 국가로 쳐야 합니까? 해설사분은 좀 난처해 하셨지만 차분하게 한국 측 학계의 주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고구려의 언어나 문화적 유산, 건축 양식 등을 다채롭게 분석했고 특히 한민족의 큰 뿌리 중 하나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중학계 간에 아직 이견이 큰 문제라고도 언급하셨습니다. 저희는 마음속으로 아직도 고구려를 한국 것이라고 우기다니 하고 썩소를 지었고 해설이 끝나자 별다른 추가 질문 없이 다음 전시 코너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발해보아 할 코너에서 더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발해는 7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존속했던 국가로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함께 세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측 설명에 따르면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 국가이며 스스로를 고구려 계승 왕조라고 표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발해를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룬 한국 고대사의 일부로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장회의와 리민,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갑자기 해설사 분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리민이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아니라 말갈족 중심의 국가였으며 당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당나라의 속방주방으로 봐야 한다는 중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발해가 어떻게 고구려 계승 국가입니까? 말갈족이 세운 나라고 당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는데 그건 독립국가가 아니라 속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역시 해설사가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습니다만 발해, 국왕이 고려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표방한 문서와 고구려 계승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화 유물, 예를 들어 상경용 천부샨지 궁궐터 등이 고구려 양식을 많이 계승했다는 점에서 한국 학계는 발해를 고구려를 잇는 왕조로 봅니다. 여기서 갑자기 저희 쪽에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는데 해설사 분과 동행한 박물관 직원이 해당 유물들이나 기록 문서는 실제 유적 발굴, 보고서와 논문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라며 해당 자료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발해가 스스로를 고려로 칭했다는 문서 기록, 대조영 발해 건국자은 본래 고구려 장수였다는 옛문헌 기록, 발해 사신이 일본에 가서 고구려 계승을 표명했다는 일본 측 외교, 문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리민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곧 그래도 그건 조작된 걸 수도 있다며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물관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발굴된 유물의 사진과 실물이 있는데 어떻게 조작이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 유적에 대한 발굴을 공동 연구했지 않나요? 라며 되물었고 그저 아연실색한 리민은 더 이상 뾰족한 말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한국인 관람객들도 힐끗힐끗 보며 왜 저러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순간 개망신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저도 당황한 나머지 우리 중국에서는 동북공정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 발해는 중국 지방 정권이라는 결론에 가깝다는 식으로 변명했지만 박물관 직원은 그건 정치적 목적이 섞인 연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지만 반박 근거를 제대로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방문했습니다. S대 동아시아사 연구회 학생들과 교류 세션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이징대와 S대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있고 학술 교류도 활발한 편이라 이날 행사는 비교적 격식 있게 준비되었습니다. 이곳에선 동아시아사 연구회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회의실에 둘러앉아 간단한 소개를 마친 뒤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역시 동북공정이었고 한국과 중국 측 시각 차이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 대표가 파워포인트로 한중 양국의 동북공정 관련 주장과 쟁점을 정리해 놓았더군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둘러싼 영토 및 역사, 계승권 문제, 현대 외교 문제와 연결되는 갈등, 학계 차원의 공동 연구 필요성 등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진행되던 중 제 친구 장회의가 또 끼어들어 고구려가 중국사라는데 무슨 이견이 있느냐며 날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S대 학생 대표는 당황하지 않고 이전에 박물관에서 들었던 것과 유사한 근거를 차근차근 제시했습니다. 역사, 기록, 유물, 언어 흔적, 또 고구려의 부여 계통이라는 점 등 한국 학계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설명했죠. 장회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시 고구려가 중국의 여러 왕조와 사신을 교환했고 조공을 바쳤으니 속국 관계가 아니냐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S대 학생들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사신 교환과 조공체계는 명분상의 외교 형식이었을 뿐 곧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신라나 백제도 비슷한 외교 형식을 취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당나라 속국이 된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제가 들어도 한국 측 논리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역사의 뿌리는 중국에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고구려가 완전히 중국 지방정권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웨이와 리민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말도 안 돼. 그냥 억지하라고만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구려와 발해가 과거에 중국 정사전슈에서 완벽한 지방 정권으로 기록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중국 정사에 수록된 역대 왕조는 중원종 유엔을 통치했던 정통 왕조들이거나 그 영토를 차지했던 이민족 왕조들을 포함하는데 고구려나 발해가 이민족 왕조로 완전히 편입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왜곡으로 분류된 사례도 많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중국 측 역사 자료에도 고구려가 왜곡으로 기술된 경우가 있어서 동북공정 쪽에서 해명하기 위해서는 꽤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웨이와 리민은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했고 다소 감정적으로만 대응했습니다. 리민 그냥 옛날 문헌에서 다루는 방식이 좀 달랐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 국가였고 항상 중국 왕조의 영토적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봐야죠. 한국 학생이 황당하듯이 이야기했어요. 그건 중국이 스스로 대국이었다는 천하관 티엔스 학광의 시각에서 작성한 부분이 많아 실제로 고구려가 독자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과는 별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니 솔직히 저도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간 시각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적어도 여기 모인 S대 학생들은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정확한 근거 없이 기선만 제압하려 하다가 점점 말문이 막히는 형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일행 대부분은 침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S대 교수님이 오늘의 토론이 서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안 그래도 박물관에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여기서도 만만치 않게 곤란을 겪었거든요.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그날 밤 근처 술집에 모여 술을 좀 마셨습니다. 한국 소주와 맥주가 꽤 맛이 괜찮아서 저와 몇몇 친구들은 그만 과음하고 말았죠. 점점 우리가 한국에서 코너에 몰리는 기분이 들어서 괜히 자존심이 상했고 그걸 술로 풀고 싶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한국인들은 너무 잘난 척한다. 우리가 이런 대접받을 나라가 아닌데 기분 나쁘다. 중화 사상을 모르는 한국인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장웨이와 리미는 흥분 상태에서 우리 중국에서라면 우리가 왕이야라며 큰 소리를 쳤고 그 기세에 휩쓸려 저도 괜히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학교 근처를 산책하다가 장웨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가 그냥 길가 구석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제가 야, 미쳤어. 여기 한국이야. 이러면 안 돼 하고 말렸지만 그는 이미 화장실을 찾아다닐 여유가 없다며 그대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이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소리를 치려 했지만 장웨이는 짜증스럽게 뭘 봐 라는 태도로 노려봤습니다. 저는 순간 황당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의이고 하며 민망해했습니다. 한국 쪽에선 이런 행동이 정말 진상이라고 불릴 만하겠죠. 그런데도 장웨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서울 시내 다른 곳을 돌아다니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이 꽤 많았는데 제 친구 왕야가 또 줄을 무시하고 막 밀고 들어갔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좀 짜증난 표정으로 봤지만 특별히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야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이어폰도 끼지 않고 크게 소리를 틀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지하철에서 조용히 있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중국에서 지하철 안에서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드물지 않아서 왕야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죠. 주변 승객 중 어떤 분이 다가와 조용히 소리가 너무 크니 볼륨을 줄이거나 이어폰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야는 처음엔 못 알아듣는 척했는데 제가 옆에서 통역해주자 왕야가 왜 신경 쓸 거 뭐 있어? 라며 되레 짜증을 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미안해요.
줄일게요라고 한국어로 사과를 했습니다. 왕야는 제게 왜 내가 죄인이 된 듯이 굴어라며 불만을 터뜨렸고요. 솔직히 저는 점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여기 오는 내내 개망신만 당하더니 이제는 공공장소에서까지 진상을 부리고 있네라는 자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일행 전체가 기분이 뒤틀린 상태라 서로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시내 한 카페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 하나인 펑이 카페 직원의 물건을 자기가 막 써도 된다는 듯이 들고 가서 쓰는 겁니다. 카페 직원이 황당해하면서 죄송하지만 저건 저희 직원용이라 사용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더니 펑은 노트북 잠깐 쓰는 게 큰일이냐? 라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직원은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필요하시면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펑은 귀찮아. 어차피 쓰고 돌려줄 건데 뭘 그러냐고 대꾸했죠. 옆에 있던 제가 그만해. 우리도 여기서 진상 부리지 말자고 만류하자 펑은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쫀쫀해?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 손님들 중 몇 명이 우리 쪽을 곁눈질했지만 아무도 대놓고 큰 소리를 내진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더 이상 불편해졌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례해야 하나? 한국이 싫다고 해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마음이 들어도 제가 친구들을 단속하긴 어려웠습니다. 이미 다들 우린 대국민이니까 어디 가도 우리 방식대로 해도 되라는 일종의 부정적인 자부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MT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 역사 자료 탐방이었기에 우리는 다시 다른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고대사 전문 박물관으로 여기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뿐 아니라 여러 소국사과와 마한, 진안, 변한 등 다양한 초기 국가들에 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조선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단군 신화를 통해 고조선을 고대 국가의 시초로 보고 기원전 2333년을 건국 시점으로 전통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이는 신화적 요소가 많아 역사적 실체로 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단군은 민족의 시조 비슷한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희 일행 중 몇몇은 그거 그냥 전설 아니냐. 중국 옛 문헌에는 고조선이 한나라 한 무제에게 멸망당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결국 고조선도 중국에 편입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박물관의 학예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고조선이 한나라와 충돌하여 멸망당한 뒤 한나라가 한사군낭랑, 진번, 임둔, 현도를 설치했지만 그걸 곧 축출해 나가면서 한반도 북부에는 여러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다라며 한국 내에서는 고조선을 독자적 국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쪽 몇몇이 그럼 결국은 중국이 쳐들어가서 끝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 소속이 맞네라고 억지를 부렸는데 학예사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지금의 국민국가 개념과 달라서 단순히 중국의 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서로 간 영토 침탈과 교류가 반복되는 복잡한 관계였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말이 전혀 납득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괜히 자존심이 있어서 역시 중국이 우위였으니 중국 것이라는 식으로 일축해버렸습니다. 박물관 학예사가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리민이 또다시 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중국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말선 태도를 보였죠. 학예사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더니 저희가 보기엔 오히려 중국 쪽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민족의 역사로 이어지는 국가들을 지방 정권이라 주장하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실 그 학예사는 영어와 중국어가 조금 서툴러서 감정이 더 직설적으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리민이 그럼 증거를 더 내놓으라고 했고 학예사는 다양한 역사 문헌과 고고학 자료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내 성고구려의 옛수도 발굴 자료, 발해 상경상징 궁전 유적 자료, 그리고 고조선 유물 등이 있었고 현대 연구자들이 과학적 분석을 진행한 보고서도 다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전문 지식으로는 그 자료들을 즉석에서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쪽 연구와 다르다라고만 말할 수 있었죠. 결국 우리 교수님이 일단 자료는 우리가 가져가서 더 검토해보겠다고 중재를 했습니다. 저는 내심 아이씨, 여기서 또 말려드네라고 생각했지만 공개 토론 자리에서 더 이상 무리수를 두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고 나서 저희는 배가 고파 길거리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한국식 분식집이었는데 테이블이 5개 정도 있는 작은 가게였죠. 우리는 10명이나 되는 대규모라 한 번에 자리를 잡기가 애매해서
가게 안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웨이가 주인에게 테이블 2개를 합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이 자리가 좁아서 어렵다고 하자 장웨이는 돈 낼 테니 해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인은 다른 손님들도 있어 자리를 옮기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장웨이는 왜 안 되는데 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어로는 잘 안 되니까 중국어로 막 밀어붙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통역을 해줬는데 상황이 점점 험악해졌죠. 결국 가게 주인이 정중히 죄송하지만 그러시면 다른 가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장웨이가 확 화를 내며 욕설 비슷한 말까지 뱉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르르 쳐다보자 장웨이는 더욱 흥분해서 여긴 왜 이렇게 서비스가 안 좋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얼굴이 화끈거렸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쳐졌습니다. 결국 우리 일행은 그 가게를 나와야 했고 밖에서 다들 불쾌한 표정으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야 손님이 왕이라고 크게 떠들면 뭔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긴 다른 나라라 규칙을 존중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몇 차례 충돌과 언쟁, 그리고 진상행위를 반복하다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중화 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괴롭고 부끄러운 걸 한국인들에게 분풀이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물관과 S대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상대가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게 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를 다 한국 쪽이 맞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현대 중국 정부의 통합 정책과도 맞물린 것임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었죠. 객관적으로 보니 중국 내부에서도 정치적 목적이 섞여 있다며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장웨이와 리민 같은 친구들은 끝까지 한국이 역사를 훔쳐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중국에서 자료를 챙겨왔어야 하는데라며 아쉬워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된 학자들과 함께 와서 한국 쪽 주장들을 반박하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저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우정도 있고 저 역시 아직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저희 일정 마지막 날 S대 학생들 중 몇 명이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토론이 조금 과열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침묵을 다져보자는 취지였어요. 장웨이와 리미는 가기도 싫다. 그깟 한국 놈들 만나서 뭐해라고 투덜거렸지만 교수님이 이건 공식 일정이니 참석해라. 얌전히 굴어야 한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셔서 결국 다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생각보다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죠? 한국은 어땠나요? 나는 상투적인 인사가 오갔고 저희는 겉으론 재밌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속으론 뭐가 재밌었다고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지만요. 그 중 한 명, 민지라는 학생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링링씨, 이번 MT에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동북공정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서 배운 것과 한국의 주장이 많이 달라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고구려, 발해가 당연히 중국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한국사라고 보니까요.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중국 쪽 학계의 시각을 많이 접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동북공정은 단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직접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지의 말에 조금 공감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대놓고 싸우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지하게 대화하려는 태도가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는 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만 보면 해결이 안 되니까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멋쩍게 웃었고요. 한편 장웨이와 리미는 옆 테이블에서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 중 누군가가 혹시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자료를 교환해 보겠다고 제안했는데 그들은 우린 돌아가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퉁명스레 답했습니다. 분위기가 또 얼어붙을까봐 교수님이 급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자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일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을까?
분명 처음엔 중화사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만 가득했는데 박물관과 대학에서의 경험은 내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라는 의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이 공항으로 마중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며 어땠어? 한국은 별로지? 라고 묻는데 저는 애매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고 나니 아버지가 그래, 한국이 동북공정에 대해 또 난리였냐? 거기 가서 잘 따지고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박물관에서 본 자료나 한국인들과의 토론 내용을 전부 말씀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고구려랑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근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거 다 조작이야. 헛소리 말고 중국 정부 공식 견해가 진실이야라며 단칼에 잘라버리셨습니다. 내심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이미 중화사상과 정치적 신념이 확고한 아버지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대화를 포기하고 방에 틀어박혀 S대 학생들이 준 자료와 박물관에서 복사해온 자료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글 자료는 100% 해석하기 힘들어서 구글 번역 같은 것도 돌려보면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는 간단하지 않구나. 이건 우리 거지라고 무작정 주장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여러 증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동북공정은 정말로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비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제가 하루아침에 중화사상을 버린 건 아니었지만 한국 측 주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근거가 있다는 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MT는 저와 제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를 남겨주었습니다. 박물관과 명문대 토론 현장에서 우리는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접하게 되었고 근거를 갖춰 설명하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대국이니 당연히 우리말이 맞는다고 생각했던 태도는 현장에서 자꾸만 논리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자존심이 상해 한국 곳곳에서 진상을 부렸고 새치기, 고성방가, 무단 사용, 길거리에서 볼일 보기 같은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개망신을 당하고 부정적 시선을 받았지만 막상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한국이 속 좁다고 몰아세우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